안녕하세요. 공동교육과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 잠깐 하고 나서 오늘 금융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하는 내용도 오늘 수업과 많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떠올리면서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가지 내용을 복습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자, 경제학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경제학은 큰 틀에서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통화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흐름.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불황기의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은 이 불황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사람이 케인즈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펼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통화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호황기의 경제학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기억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황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 전제로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를 주장하는 이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하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장이 자기 힘으로 자동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버려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통화주의자들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시장 개입과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신뢰하는 걸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의 유효 수요라는 것을 늘려줘야 된다, 요거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효 수요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소비와 투자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소비와 투자를 늘려줘야 된다. 자, 반면에 통화주의자들은 안 개입하는 게 좋지만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유입되는 돈, 즉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시장이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 정도까지 주장했던 게 통화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주장하는 게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이, 시장 개입 정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화주의자들의 정책을 약간 지지하는 정책은 금융정책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정정책까지 정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재정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재정정책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의 유효 수요를 늘려주는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재정정책도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자동적 재정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량적 재정정책이 있었습니다. 자동적 재정정책은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었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소극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누진세와 같은 제도가 자동적 재정정책에 해당이 되고요. 재량적 재정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거기다가 돈을 뿌려주는 정책.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 요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금융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금융정책에 대해서 어떤 거를 공부를 할 거냐면 자, 금융정책의 종류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재정정책도 그렇고 오늘 금융정책도 그렇고 그래프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자, 오늘은 그래프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를 ISLM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ISLM 곡선으로 금융정책의 효과를 케인즈와 통화주의자 입장으로 설명을 하는 게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프린트 자, 선생님이 PDF 파일을 다시 올려놨거든요. 자,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려놨으니까 자, 오늘 올려놓은 PDF 파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정리를 하게 될 거냐면 5페이지에 있는 금융정책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페이지를 안 했잖아요. 4페이지는 재정정책을 ISLM 커브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금융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더 올린 PDF 파일 ISLM 커브 곡선을 설명하는 그 PDF 파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그래프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프린트 5페이지로 가서 금융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설명을 하고 나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페이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금융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정책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금융정책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 통하여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자금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행하는 정책을 금융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정책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뭘 조절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장에 푸는 돈을 조절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금융정책의 대표적인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행 차입 조절 정책.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은행 차입 조절 정책. 그 재할인율 정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 그리고 법정 지불 준비율 조작 정책.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금융정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점은 뭐냐면 가와 나. 그러니까 재할인율 정책과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 이 두 가지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은행 차입 조절 정책이라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 차입 조절 정책, 재할인율 정책. 정책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재할인율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할인율의 뜻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재할인율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요.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되겠죠.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해줄 경우에 적용하는 금리를 재할인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은행인 한국은행한테 돈을 가져와야 될 텐데 그때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재할인율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우리 뉴스나 이런 곳에서는 어떤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냐면 기준금리, 정책금리라고 하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재할인율은 기준금리, 정책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효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효과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시중은행이 돈을 빌릴 때 중앙은행한테 줘야 되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의 차입, 돈을 빌리는 양이 증대가 되겠죠. 그럼 다시 그 시중은행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냐면 개인들 혹은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시장에 들어서면서 통화량이 증대되는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시중은행에 들어오는 돈이 감소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 풀리는 돈 통화량도 감소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돈에 따라서
경기가 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기준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거의 역사상 최저인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냐면요. 0.75%인데요. 얼마 전까지, 한 달 전까지는 몇 퍼센트였냐면 0.5%였습니다. 그러니까 0.5%라고 하는 거는 1%가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빌리면 얼마를 그 중앙은행한테 주는 거냐면 5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1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보면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2020년 5월 28일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인데요. 시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 시장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져서 0.75로 올리긴 했지만 이것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에 돈을 많이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직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재할인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공개시장 조장 정책입니다. 자, 공개시장 조장 정책은 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좀 별표를 많이 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별표를 쳐둬야 되는 이유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양적 완화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양적 완화의 개념은 뭐냐면 통화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인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 증권을 매매, 그러니까 팔거나 삼으로써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통화량이 시장에 많이 풀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또 써 이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통화량을 증대시키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좀 경기를 살리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경기가 과열됐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다시 파는 거죠. 야, 팔고 나한테 빨리 돈 갖고 와. 이렇게 하면은 통화량이 감소되면서 경기가 안정되는 효과를 얻게 하는 정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런 거죠. 니네 당장 돈 필요하지. 그러니까 니네 채권을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이 은행들의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럼 얘네한테 돈을 주겠죠, 자금을? 그래. 그러면은 알았어, 내가 이거 채권 받은 돈으로 열심히 한번 일해볼게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하면서 시장에 돈이 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정책이요. 가장 직접적인 통화 조절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면 돈을 가져가고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건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직접적인 통화 조절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공개시장 조작의 효과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막 사들인 거죠. 채권을 매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시중은행한테 현금 보유량이 어떻게 되냐면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에 풀린 돈, 통화량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화폐 가치는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화폐 가치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율은 어떻게 되냐면 돈을 빌리는 대가가 이자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빌리고요. 투자도 드러나게 되겠죠. 돈을 빌리는데 드는 돈이 적어지니까. 그러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정책이 공개시장 조작 정책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표할 때 이 양적 완화로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마지막은 법정 지불 준비율 조작 정책입니다. 자, 법정 지불 준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예금은행이 이제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 돈을 빌려줄 때 다 빌려주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최소 금액을 남겨놓고 자, 중앙은행한테 그거를 어느 정도 맡겨놔야 됩니다. 그 맡겨놓고 그 돈을 빌려줘야지만 되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법정 지불 준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법정 지불 준비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뱅크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뱅크런 사태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금을 이제 시중은행한테 맡겨놓고 돈을 갑작스럽게 찾으러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다 빌려줘 버리면 이 개인들한테 돈을 뽑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율은 중앙은행한테 맡겨놓는 거죠. 니네 망하지 않게 내가 갖고 있을게 하는 거를 법정 지급 준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비율을 법정 지급 준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통화량을 증가를 요구를 하게 되면요, 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시중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를 하겠죠. 반면에 통화량 감소를 요구하게 되면은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상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에 묶이는 돈이 많다 보니까 대출 가능액이 감소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의 통화량이 감소를 하면서 결국에는 경기가 안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법정 지급 준비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인데요. 거의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쓰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것도 금융정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정책, 금융정책 중에 재할인율 정책, 공개시장 조작 정책, 법정 지급 준비율 정책. 자, 이 정책 세 가지가 금융정책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통화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론, 그리고 우리가 케인즈가 주장했던 이론을 이제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ISLM 커브라는 그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선생님이 두 번째 PDF 파일을 올려놓은 거 있죠? 자, 그거를 펴놓고 다시 한번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 곡선과 LM 곡선에 대한 정리 관련된 강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재정정책이랑 금융정책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는 단순히 개념으로 공부를 한 거고요. 그럼 실제로 그럼 어떻게 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국민소득 증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를 할 때 사실 이 분야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IX 곡선과 LM 곡선 상에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IS 곡선과 LM 곡선을 의 개념부터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IS 곡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기 IS 곡선에서 이 I는 뭐를 의미를 하냐면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S는 저축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곡선을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면 투자 저축 곡선입니다. 자, 이걸 IS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IS 곡선은 그러니까 경제 시장 중에 어떤 시장을 설명을 하는 거냐면요.
상품 시장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시장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생산물 시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 대한 균형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품 시장 균형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은 소비, 사람들이 사야지만 생산물이 이제 팔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축, 투자가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 IS 곡선은 이 투자와 저축이 동일하게 연결되는 그 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IS 곡선은 케인즈와 통화주의자들 사이 중에 그 둘 중에 어떤 영역에 속하냐면 케인즈의 영역에 속합니다. 자, 케인즈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있죠. 그 정책들 때문에 IS 곡선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재정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곡선이 IS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LM 곡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통화량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화폐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통화량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M 곡선은 어떤 시장을 설명하는 거냐면 생산물 시장이 아니라 자, 통화 시장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통화 시장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금융 시장을 설명하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통화 시장의 금융 시장의 균형은 통화의 공급량과 통화의 수요량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LM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통화량을 중시 여기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영역이 될 수밖에 없냐면 자, 통화주의자의 영역일 수밖에 없고요. 자, 통화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정책은 재정 정책이 아니라 밑에다 적겠습니다. 금융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LM 곡선은 금융 정책을 설명하는 곡선이고요. IS 곡선은 재정 정책을 설명하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IS 곡선과 LM 곡선을 바탕으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는 게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S 곡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곡선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자와 저축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자, 이 투자라는 것과 저축이라는 것이 자, 같아지는 점을 연결한 선이 IS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S 곡선은 이 생산물 시장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의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IS 곡선과 M 곡선을 나타낼 때 그래프는 항상 X축은 국민소득이 위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Y축은 이자율이 위치를 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투자와 저축이 균형을 이루는 점을 연결한 선을 IS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IS 곡선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자, 투자와 저축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축부터 볼게요. 자, 그럼 저축은 일단 소득, X축에 위치한 소득과 어떤 관계일까요? 정의 관계일까요? 부의 관계일까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반적으로 저축은 어떻게 하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자, 투자 볼게요. 투자. 자,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주식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벌 확률도 있지만 잃을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대요. 그럼 투자를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투자는 이자율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IS 곡선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오르면 자, 저축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자, 요 IS 곡선은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생산물 시장이 균형을 이루려면 자, 저축이 많아졌으니까 덩달아 뭐도 많아져야 되냐면 투자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균형을 이루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보통 투자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이자율은 낮아지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소득이 늘어서 저축이 늘었어요. 근데 저축이 늘면 투자가 늘죠. 투자가 늘면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부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IS 곡선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우하향하는 곡선을 띌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왜냐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율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소득은 줄어드는. 그렇죠? 그래서 IS 곡선은 이런 식으로 자, 우하향하는 곡선을 띈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